안녕하세요. 저는 MD렉스의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를 궁금해하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 소개를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 의료기기 법령 구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조직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및 KGMP 인증 절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은 MD렉스고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분야에 특화된 컨설팅 펌입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 스콥은 한국 진입에 있어서 시장 조사라든지 진입 전략, 그리고 레귤레이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체진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식약처의 인허가 및 KGMP 인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 등재,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 및 평가 유예, 혁신의료기술 지정, 의료기기 산업법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그리고 저희 파트너를 통한 임상시험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로부터 행정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디펜스 논리들을 만들어 대응하고 라이선스 홀딩에 대한 업무들 및 실제 국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을 통한 유통이 많은데 대리점과 연계하는 업무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진입 절차는 크게 제품 허가 프로세스와 보험 등재 프로세스로 나뉘고 이와 같이 4가지 단계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각각의 행정부처가 운영하는 법률을 행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법은 행정부처가 운영하는 법령인데 대표적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행정법은 의료기기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말고도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올해 초에 제정된 디지털 의료제품법 등이 있고 주관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그리고 식약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험 등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이렇게 2개 법령에 근거하여 보험 등재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식약처로부터 제품의 등급에 따라 신고나 인증, 허가를 받게 되고 생산되는 제품이 허가 시점과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KGMP 인증을 받게 되면 판매 요건이라는 게 성립됩니다. 기기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판매가 가능하게 되고요. 다만 병원에 제품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병원에서 그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후에 보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기존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먼저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를 기존기술평가라고 하고 기존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심평원에서 기등재한 특정한 행위에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험 청구도 가능하고 그리고 환자한테 비용도 청구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규 허가된 제품이 기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 기술을 유발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반드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의료기기법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반해서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는 의료행위, 즉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디지털 헬스, 로봇, AI 등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험 등재를 하고 만약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연구 단계의 기술로 분류가 돼서 시장 진출이 사실상 실패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정부 부처에서 예외적으로 평가유예라는 트랙과 혁신의료기술이라는 트랙을 신설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유예라는 것은 신의료기술 중에 식약처 제품 허가 시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자료를 일부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고 안전성에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 AI나 디지털 치료 같은 기술이라고 하면 평가유예를 승인해주게 됩니다. 평가유예를 승인받게 되면 2년 동안 시장에서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2년 동안 비급여로 사용하는 동안 회사가 임상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서 근거 자료를 더 많이 만든 다음에 2년 후 신의료기술 평가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혁신의료기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서 임상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연구 단계로 결정된 기술 중에서 너무나 혁신적이고 잠재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임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혁신의료기술은 3년에서 5년 동안 임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임상자료가 모이게 되면 다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해서 평가를 받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면 그 후에 심평원으로부터 보험 등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임시 등재 절차를 통해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보험 등재가 결정이 되면 심평원에서는 보험 효과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세 가지 형태, 즉 급여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비급여 형태의 보험 등재가 있고, 또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선별급여 형태의 보험 등재로 결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기기 법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법령의 체계는 다음과 같고, 의료기기법 같은 상위법부터 행정고시와 같은 하위법까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 가장 상위법인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허가,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업무의 위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를 기술해 놓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기법에 따른 시행규칙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고요. 두 번째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 질서 유지에 대한 규칙,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취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소관부처는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상위법인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받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한테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라고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취급규칙에 따라서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따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기술해 놓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 질서에 대한 규칙이 시행규칙으로 존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아서 우리가 흔히 고시라고 얘기하는 행정규칙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아 만든 것들을 식약처 고시라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식약처 인허가 시에 많이들 보시는 것과 같은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GMP 인증 받으실 때 많이 보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등이 있고, 이 밖에도 약 30여 가지 종류의 고시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우리가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규칙까지를 법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절차를 세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앞에서 본 약 30여 가지의 고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제품을 허가나 신고 및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누구에게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 절차를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앞에서 본 고시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행정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식약처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준규격이라는 것도 행정규칙 고시로 법령화시켜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률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국제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규격인 IEC 60601-1, 전자파 안전에 관한 규격인 6060-1-1-2 또는 국제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규격인 ISO 10993 같은 규격이 의료기기 전기기기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그리고 의료기기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고시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들은 전부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정부 부처의 제재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시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행정처분은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정 기간 회사한테 업무 정지를 하는 것들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환자들의 심한 불편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 이하에서 과징금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을 할 수가 있고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게 된다고 하면 징벌적 과징금 적용이라고 해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그 제품으로 얻은 매출의 2배까지를 과징금으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행정처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발 조치가 있습니다. 고발 조치는 형사고발을 말하는 겁니다. 즉 행위자를 두 가지로 나눠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한 개인과 법인인 경우 법인, 그리고 개인 회사인 경우에는 개인 회사의 대표가 되겠죠. 이렇게 두 명이 양벌 규정을 통해 형사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했다면 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명령 행위가 세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시정조치명령은 해당 회사 대상으로 국민한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위반 행위된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 및 폐기하고 관련 사실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정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름 그대로 식품,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안전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부처입니다. 식약처 내에는 여러 가지 안전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기기라고 하면 의료기기 안전국에서 다음과 같은 과들로 나눠 관련된 행정일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GMP 정책, 의료기기법 위반 단속, 행정처분, 광고 단속 이런 거는 의료기기 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체해진단의료기기나 아니면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거는 혁신진단기기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6개 지방청을 두고 있어서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청을 통해서 각 지방에 소재되어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식약처 밑에는 심사하고 허가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연구조직이라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약처 내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행정부서와 연구조직을 이원화시켜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연구부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관시켜서 석박사급 연구직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은 디지털 헬스 규제 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인공호흡기, 스텐트, 의료용 전극 이런 것들은 심혈 영상기기과에서 따로 이렇게 심사를 나눠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여 이 의료기기법을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등급 또는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신고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있습니다. 물론 신고 및 인증 업무 이외에도 공급 내역 보고 그리고 UDI 등록 업무 등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책임자 교육이랑 RA 양성 교육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GMP 인증을 위한 의료기기 품질 심사기관이라는 걸 두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도 있어서 기술문서 심사기관은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기술문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임상시험기관으로 19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실제 IC 60601 또는 ISO 10993 같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도 현재 14기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자율광고 심의를 통해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심의기관도 현재 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제품이 먼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품이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한다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지 보조기가 아닌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또 의료기기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료기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등급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크게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고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의료기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해성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제품 자체가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침습의 정도,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그리고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여부 등등을 따져서 위해도가 낮다 혹은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고시 설명할 때 잠시 나왔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기억나시나요?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맨 앞에 의료기기 각각에 대하여 품목 분류 번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품목명이라는 게 있고 그 뒤에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의료기기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성 후두경 같은 경우에는 후두의 관찰, 진단, 치료에 이용하는 경성 내시경으로서 잠재적 위해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 1등급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 표에는 없지만 약물 방출 스텐트 같은 경우는 환자의 심혈관에 영구적으로 이식을 하고 또 약물 또한 전달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해도가 매우 높아 4등급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시를 통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급까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신고, 인증, 허가 절차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고는 보통 1등급 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이미 신고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제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말인 즉슨 모든 1등급 제품이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이미 신고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제품만이 1등급 신고 대상이라고 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1등급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등급 제품은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2등급 제품 중에서도 이미 인증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경우만 인증의 대상이 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아래와 같이 식약처가 별도로 지정한 제품들, 예를 들면 뉴헬스케어 의료기기, 상시 착용하는 하드, 소프트 콘택트 렌즈 이런 것들은 이제 2등급 허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은 허가 대상으로는 3, 4등급 의료기기 및 위에서 설명할 듯 이미 신고 및 인증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는 1, 2등급 제품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식약처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기기 신고 및 인증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대상 의료기기일 경우 신청서를 식약처가 지정한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제출하면 신고서를 검토 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인증 대상 의료기기일 경우는 행정 절차를 좀 이원화시켰습니다. 먼저 민간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통해서 기술문서 심사를 신청하게 되고 기술문서 심사기관이 2등급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후에 적합증을 발행하게 되면 그 적합증과 함께 KGMP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정보원에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서류를 검토를 한 후에 바로 승인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나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문서 심사기관은 7개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2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료기기 인증을 위해서는 KGMP 인증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KGMP는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허가 대상 의료기기일 경우 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 신청서 내에는 기술문서 심사와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는 시험 자료, KGMP 인증서, 그리고 기허가된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는 임상시험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제출 자료에 대한 요건, 예를 들어 GLP 기관에서 실험을 한 성적서인지 여부 등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되고 검토를 통해서 이게
제출 자료에 대한 요건에 충족을 한다 하면 그 후에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한 다음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보완을 발생시키게 되고 민원인은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식약처에 제출을 함으로써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KGMP 인증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GMP는 한국의 품질 시스템 인증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인 ISO 13485 2016년도 판을 기본 뼈대로 해서 거기에 한국에서만 특징적으로 요구를 하는 더 확장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SO 13485를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기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상사례 보고 및 의료기기 회수 절차, 표시 및 기재사항 절차, UDI 등록 및 공급 내역 보고 절차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의료기기법에서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절차들이나 기록물들이 시스템 내에서 잘 반영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KGMP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KGMP 심사는 수입업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식약처에서 지정한 심사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KGMP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심사는 서류 검토만 하거나 또는 서류 검토 플러스 현장 심사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 크게 적합, 보완, 그리고 부적합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 도중 하나라도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부적합을 통보하고 KGMP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합 사항이 만약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심사기관 혹은 지방식약청의 조사관들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약간의 경미한 보완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발견된 보완 사항에 대해서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 줄여서 CAPA라고 해서 시정 및 예방 조치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후에 적합하다고 하면 적합 인증서가 그때 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초, 정기, 변경, 추가 심사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최초 심사는 특정 제조소가 KGMP 인증을 처음 신청할 경우 이것을 최초 심사라고 합니다. ISO 13485에 따라서 풀스코프로 심사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 심사는 그 특정 제조소가 KGMP를 받았다고 하면 3년마다 이제 인증서를 갱신하기 위해 다시 심사를 받는 게 정기 심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 또한 풀스코프 심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 심사는 특정 제조소가 최초 심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 해당 제조소의 소재지가 확장되거나 변경되었다고 하면 그 소재지에 대한 변경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풀스코프이 아닌 제조소 변경에 따른 내용만 추가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조소의 위치가 만약에 용인에서 수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는 변경 심사 대상이 아닌 최초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재지의 변경은 같은 소재지에서 확장 공사를 했거나 장비, 기계 등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심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제조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식약처에서는 이제 64개의 KGMP 품목군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최초 심사를 만약 A라는 품목군으로 받았는데 추후에 B라는 품목군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하면 이제 추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제품의 품목군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초 심사냐, 정기 심사냐, 변경 심사냐, 추가 심사냐에 따라서 단독 심사와 합동 심사 그리고 현장 심사와 서류 심사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독 심사는 식약처가 지정한 KGMP 심사기관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심사를 말하고요. 합동 심사는 지방 식약청과 KGMP 심사기관이 같이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나 정기 심사는 반드시 현장이나 서류 심사를 필수적으로 하고요. 추가 심사인 경우에는 서류 심사만으로 충분한데 변경 심사인 경우에 원칙은 현장 플러스 서류 심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외국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변경된 제조소에 대한 심사를 이미 받았고 그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현장 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가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수입업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 허가를 받고 KGMP 인증을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다 수입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법에서는 이 수입업자한테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업자 절차 준수 및 이상사례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국내 대리점이 수입업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 제조원의 자회사도 수입업자가 될 수 있고 저희 회사와 같이 라이선스 홀딩을 해주는 업체들도 수입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홀더는 기본적으로 외국 제조원이 한국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허가나 보험 등재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당분간 허가나 보험 등재 업무를 대신해 줄 회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저희 회사 같은 라이선스 홀딩 업체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을 구하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양도양수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한국에 시장 진입하는 데 가장 첫 관문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법에 대한 인허가나 GMP 절차 그리고 수입업자의 자격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보시고 의료기기 한국 시장 진입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MD릭스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